넘게 영화만 담당했는데 글쎄 뭐 그런 기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못나서 그냥 그거나 잘하라고 그랬는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뭐 정치부 이런데 별 생각도 없었는데 다행히 저는 하여튼 여기 앞에 계시는 여기 라이나 전성기 재단 그 한문철 이사님과 그 잠깐 만난 1년 동안만 서울시 출입했고 나머지 한 15년 이상을 영화 현장에서 계속 있었어요. 제가 한 일주일에 개봉 앞둔 영화들을 매일 오늘도 이제 한 2편의 영화가 이제 그 언론 시사를 통해서 첫 공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한 3-4편은 꼭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기사를 써야 될 뭐 인터뷰해야 될 뭐 그런 영화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개봉 전에만 한 2,000편 이상의 영화를 봤고요. 또 주말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획 기사용으로 좀 아니면 갑자기 생각난 옛날 영화 뭐 그 왠지 그날 그 느낌, 그 장면, 그 주인공의 그 대사가 듣고 싶을 때는 또 DV나 요즘 뭐 DVD나 아니면 요즘은 그 IPTV로 영화를 얼마든지 골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저만의 그 영화 보는 방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까 잠깐 그 소개해주신 대표님께서 재밌는 영화와 의미 있는 영화를 이렇게 구분 지으셨는데 저는 그 재밌는 영화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게 별 구분 지을 사항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 각자의 생각으로 영화를 소비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방법이 다 다르실 텐데요. 사실 오늘 그 전성기 인문학당 이 강연 제의를 받고 야 그래도 인문학당인데 여기 또 오시는 분들이 제목이 너무 가벼우면 안 오실까봐 그래서 뭐 영화에 녹아 있는 인문학 뭐 인문학으로 풀어본 영화 이야기 이런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그냥 쉽게 가자 해갖고 이 나만의 방식으로 영화 맛보기라는 맛자도 집어넣는데 오늘 이렇게 그 청중들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라서 이 맛자를 넣기를 물론 이제 남성들도 그 맛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특히 제가 후반부에 풀어낼 저만의 방식으로 영화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가 참 잘 잡았구나 하는 안도의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께서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그 한국인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 수가 5천만의 그 천만 영화가 지금 26편이 나왔습니다. 그 지난주 일요일 날 기생충이 26번째 천만 영화로 기록됐고요. 한국 영화로는 19번째고요. 그러니까 올해만 4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보통 2-3편 나오는 게 뭐 없는 해도 있고 지금 4편이 나왔고 여름 최대 대목인 여름 시즌에 이제 들어가서 또 한 편의 영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연말에도 또 볼 수 있고 하여튼 한국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4.25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세계 1위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가장 많이 보는 국민으로. 물론 이제 98년에 CGV가 멀티플렉스를 만들면서 그 접근성이 더 좋아졌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OTT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그런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이 굉장히 그 약진하면서 극장들도 이제 극장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극장 시설을 점점 좋게 하고 또 다양한 특별관을 또 만들어서 관객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를 선택하는 그 기준으로 줄거리와 소재가 가장 많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왔고요. 또 장르, 실제 관람객의 관람평, 뭐 미리 본 사람이 야 이 영화 재밌더라, 어떤 게 좋더라 이런 관람평. 그러니까 저 같은 영화 전문 기자나 영화 평론가들의 그 리뷰를 보고 선택하는 분들은 굉장히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설문에 보니까 2점 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실제 영화를 본 관객들의 말을 믿겠다. 근데 뭐 요즘 또 그 평점 테러 뭐 이런 것도 있어갖고요. 그런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뭐 영화 기자로서 일할 때는 뭐 당연히 닥치는 대로 봐야 되고 집사람하고 같이 볼 때는 무조건 집사람이 보고 싶은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건 뭐
누구나 다 느끼실 텐데 영화에 빠져든 요소. 이게 사실 다시 말하면 영화가 흥행을 하기 위한 요소. 재미, 공감, 메시지. 뭐 대표적인 작품들을 여기 배치해 봤는데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영화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영화를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그 액션 영화 그러니까 딱 봐도 실패할 만해요. 주인공이 왜 그러는지 이 설명도 안 되고 그냥 나오자마자 막 쏴대면서 막 죽이고 그런 영화는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미국에서는 막 1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액션 영화만 액션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왜 드라마가 절절해야 되고 왜 웃겨야 되고 왜 뭐 깊은 의미도 전달해서 극장을 나설 때는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아야 되고 근데 우리 관객들은 그걸 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되죠. 재미라는 게 여기서는 뭐 코미디 영화를 넣어놨지만 꼭 이렇게 웃긴 것만이 재미가 아니거든요. 공포 영화는 정말 무섭게 잘 만든 것, 그게 무서운 게 재미일 수 있고 또 스릴러는 막 뭔가 심장을 조여온 듯한 흥미진진한 전개 그런 걸 다 재미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이해도 안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재미없는 지루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면 모든 장르에서 어떤 얘기를 풀어도 재미있게 풀 수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공감을 준다는 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웠던 생각도 나고 제가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영화 속에서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이가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는 옆에 후배들은 전혀 그러지 굉장히 냉정하게 기자로서 근데 저는 자꾸 눈물도 흐르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좀 떨리고 뭐 이런 그래서 약간 민망한 상황이 겪는데 그런 공감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메시지 그 영화를 통해서 사회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메시지 그런 것까지 담겨 있어야지 좋은 영화라고 하고 또 그 문화면에서 처음에 소개되던 게 9시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러면서 어떤 사회적인 신드롬이 돼서 자연스럽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그런 게 바로 흥행이고 바로 이런 영화에 빠져들 수 있는 관객이 빠져들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 국제시장은 아시죠? 이건 아주 뭐 윤재인 감독이 기가 막히게 공감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6.25 전쟁으로 시작해서 뭐 중동 붐, 뭐 베트남도 갔다가 뭐 이것저것 다 섞어놓으니까 대부분의 연령대가 다 자신의 일로 느끼고 우리 가족의 일처럼 다가오는 그런 걸로 이제 흥행 성공을 거둔 1000만을 넘긴 그다음에 극한 직업은 뭐 이따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뭐 경찰들이 잠복 근무 들어갔는 치킨집이 맛집으로 떴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코믹한 상황을 또 액션까지 넣어서 이거 1000만이 넘을 기존의 1000만 영화랑 다른 좀 너무 가벼운 영화 아닌가 싶은데 역시 관객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시즌에 이렇게 시원하게 웃겨주는 영화를 보자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000만이 넘어서 1600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1위가 1700만 명량 2위가 극한 직업으로 돼 있어요. 명량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라는 그 명대사 겸 그 메시지를 남긴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분석 기사들이 지도자 그러니까 힘 있는 지도자의 부재를 그 부재에 대한 어떤 그 대안으로서의 영화였다 뭐 이런 평을 받았고요. 그런 어떤 이순신이라는 지도자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관객이 영화를 만들면서 물론 이제 시나리오 작업에서 그 새로운 이야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막 그런 신선한 이야기에 지금 아까 얘기한 재미도 집어넣고 이 정도에서 웃겠지 여기서는 울 거야 이 정도에서 한번 감동을 주자 뭐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막 장치를 하면서 관객하고 소통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제를 집어넣고 꼭대기에다 세우고 관객들이 따라오게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하는 삼각형 구조가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몇몇 작가주의 감독이나 그런 분들은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은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영화세가 있죠. 요즘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문화물보다는 사회면 쪽의 기사가 자꾸 나시는데 그 법조에서 저는 본 적이 없고 요즘은 법조 기자들이 홍상수 감독 많이 취재하더라고요. 이 손이 홍상수 감독 손입니다, 이게. 홍 감독이 저한테 제가 감독님의 영화 세계는 어떤 거에 했더니 갑자기 말은 안 하고 수첩을 꺼내서 이게 일반적인 상업 영화고 나는 이렇게 만든다. 바로 원의 중심에 영화의 구심점이 되는 심상을 두고 원을 따라 그 수많은 요소들을 돌기처럼 이렇게 배치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심상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를 재밌다 뭐 의미 있다 느끼는 모든 게 그 심상인 거죠. 모든 그 대사나 음악을 귀로 듣고 눈으로 장면을 보고 하면서 그런 감각들이 얻어진 현상을 가슴 가운데다 이렇게 두면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심상인데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이렇게 약간 강요하는 상업 영화와 다르게 홍 감독은 이렇게 쭉 돌기들을 두면 어떤 관객은 그 돌기 중에 2개만 받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죠 나오면서 아이 참 맨날 거지같이 만드네. 맨날 무슨 술 먹는 얘기랑 무슨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얘기를 저렇게 꼭 만들어야 되나? 그분은 이제 홍상수 감독이 던져놓은 그러니까 배치한 돌기 중에 2개만 가져가신 분이고 이렇게 풍성하게 다 가신 분 역시 홍상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엄지를 착 치켜 세우겠죠. 그런 반응까지가 홍상수 감독은 자신의 영화의 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스크린에 트는 게 50% 거기까지 과정이 나머지 50%는 관객들이 극장을 나설 때 가져가는 그 느낌 그것까지가 100% 자기 영화의 완성이라는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 똑같은 영화만 만드셔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그 공감이 되고 그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범 이런 것 때문에 앞에 그 속마음을 전달 못하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 예의를 지키고 어떤 사회적인 규범에 맞춰서 그 대화도 나누고 표현을 하는데 그 속마음에는 좀 더 본능적인 게 있지 않냐. 그거를 홍 감독은 영상으로 뽑아내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맞닥뜨려서 그 가운데서 코미디도 나오고 약간의 어떤 뭐 좀 감정적인 어떤 그 진폭이 느껴지는 그런 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독님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그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사회자도 얘기하셨지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그 황금종려상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제가 또 다행히 또 이렇게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기자실에 왔는데 작년에 저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칸에 취재를 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나라 영화도 황금종려상을 받고 나도 이렇게 막 그 우리 올림픽 때 금메달 받을 때 객석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 높여서 축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고레다 시로카즈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기자실이거든요, 여기가요. 기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일본 기자들이 모여 있는데 고레다 감독이 와서 그 황금종려 트로피를 돌려주도 한 번씩 만져보라고 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우리나라 감독도 황금종려상을 받으면 꼭 저렇게 기자실에 와서 기자들의 환호를 받게 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 일정에 시상식장에서 나온 바로 이 포토홀에 가서 이렇게 공식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선이 돌아 나오면 브릿지에 그 영화제가 선정한 10개 정도의 방송 매체들이 있어요. 쫙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 기자실이 딱 나오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지키고 있다가 약간 끌고 들어오듯이 해갖고 근데 그 이렇게 MBC, KBS 이게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었고 바로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다 보니까 저도 뉴스에 같이 나와서 집사람이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대지 말고 좀 네가 받았냐? 왜 이렇게 설쳐대냐? 이렇게 그래서 자제하느라고 이제 요 뒤로 좀 살짝 빠졌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첫 공식 상영의 날, 전 세계 최초로 상영하는 날, 칸 현지 시간 11시 45분쯤
도착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되고 시차 때문에 보통 밤 11시 뭐 넘어서 이제 그 종영한 게 한 새벽 1시 다 됐으니까요. 그 시간에 영화를 집중해서 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저는 바로 기사를 마감해야 되니까 막 졸지 말아야지 막 이랬는데 진짜 10년 동안 그 늦은 밤에 영화 보면서 아무리 재밌어도 안 좋은 영화가 1분이라도 안 좋은 영화가 없었는데 진짜 이 기생충은 그 잠을 잘 여유도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굉장히 유쾌하게 전개된 얘기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대사로 듣는 저희랑 또 다르게 이제 그 영화 자막, 영화랑 불어 자막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자막으로 보는 외국 관객들은 우리가 느끼는 지점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뭐 여러 반지하, 뭐 빈부격차, 양극화 그런 게 우리나라 그 사회랑 다를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공감을 하지 하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막 열광하고 막 그러니까 경쟁 부문 작품 중에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게 없어서 야 이건 뭔가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재밌었고 또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서 이야기를 보면서 그 기사 쓰기도 좋더라고요. 요소들이 너무 명확해요. 양극화, 빈부격차, 허세 그리고 어떤 그 신분의 상승을 위한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고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만났죠. 이제 다음날. 특히 봉 감독도 왠지 자신이 있는지 딴 때보다 더 기자들을 한번 공식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시간이 남으니까 뭐 되는 기자들 몇 명 차 좀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접촉하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았던 거죠.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거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물었죠. 특히 봉준호 감독님은 별명 있잖아요. 봉테일. 봉준호 플러스 디테일.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 대충 허투루 만드는 게 없고 모든 장면과 대사에 자기만의 생각, 어떤 장치 이런 걸 숨겨놓는 감독이라고 그래서 봉테일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자 때는 그 옥자가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대 돼지랑 이렇게 손을 쓰다줄 때 이렇게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몇 미리까지 맞춰서 다 체크해서 그거를 미리 콘티에다 다 그려놓을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생충은 그동안 프란다즈에게를 시작으로 네가 장편으로 쭉 살인의 추억 뭐 쭉 쌓아온 그 정점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상징과 은유가 단 한 장면도 그냥 허투루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게 봉준호식 어떤 장치, 은유, 상징을 던져준 것 같은데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 이렇게 턱을 개고 생각하더니 자기가 의도해서 넣은 장면과 대사도 좀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장면 얘기할 때 다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장면이 다 의도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물어보니까 기사는 못 썼죠 처음에. 왜냐하면 이 스포일러 문제 때문에 800만인가 들었을 때 이제 봉준호 감독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여러 가지로 기사에도 쓰고 했던 부분이 이 영화에 대한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줄 아는데요. 1000만이 넘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도 그냥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이런 그 상징적인 어떤 장치들을 미리 알고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아, 저 장면이 그랬었구나. 아, 저건 난 놓쳤는데 그런 의도가 있구나 하고 한번 오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영화를 또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그 양극화를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간의 대비. 이 박사장내 이성균이 주인공인 이성균이 맡은 그 박사장내의 집은 이 엄청난 저택입니다. 그러니까 저택이고 이렇게 계단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공간이 이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탁 통해지지 않아서 뭔가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뒷담화를 좀 뒷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일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숨은 공간들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송강호 기택 가족 전원이 백수인 이 기택 내지은 이 반지하 희한하게 하여튼 이 변기가 이렇게 창문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이것도 그냥 만든 건 아니죠. 뭔가 봉준호 감독이 나중에 이제 그 좀 클라이막스로 치닫으면서 이 변기에까지 또 역할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반지하 공간과 이 공간은 이렇게 수직 구조로 연결되어 있죠. 이
기택내 장남 기우가 처음으로 이제 이 박사장내를 가는 장면인데 이렇게 위를 지켜보면서 올라가는 뭔가 계급이 높은 계급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바로 이 공간과 공간의 대비를 이 수직 구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미장센은 이 수직인데요. 이게 지금 기우가 이렇게 그 박사장내까지 가는 길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그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수직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봉준국 감독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썼죠. 그러니까 기택내가 사는 반지하는 햇빛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빛도 많이 받는다는 설정. 그러니까 부잣집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데 반지하는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뭐 이런 설정을 하면서 그런 수직 구조를 쭉 보여준 거죠. 또 박사장네 집은 계단도 많아요. 계속 집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비밀처럼 밝혀지는 지하 공간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 기택내 가족이 운 좋게도 이제 하나하나 아들이 먼저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고 또 딸이 미술 선생으로 들어가고 아빠가 운전기사로 들어가고 어머니가 가정부로 들어가면서 온 가족이 박사장내에 전원 취업하는 영광을 얻은 후에 그 박사장내 가족이 그 캠핑장으로 놀러 간 사이에 그 집을 접수하고 띵까띵까 놀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도망가는 장면. 거기서 사실은 이 수직구조, 굉장히 비극적인 수직구조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봉 감독은 그 일단 비가 내리게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수직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그 내린 비가 물이 그 내려서 고인 물이 또 아래로 흘러가고 송강호의 가족은 그 박사장네 집에서 자기 집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자기 집까지 갔는데 그 모든 공간을 훑어내린 물은 기택내 그 남은 쉴 공간인 반지하마저 다 침수시켜버린 그 슬픈 장면 그 자체가 굉장히 슬프게 다가오는 요소로 봉 감독은 배치했지만 못 느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참 시원하다. 맞아, 저렇게 옛날에는 홍수가 잘 났었지 하고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분들도 계실 텐데 봉준호 감독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감정을 계속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그런 감정이 분노로 폭발해서 그 송강호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게 하는 그 장치로 나머지는 이제 이런 뭐 인디안, 모스부호, 수석, 냄새 이런 장치들도 주요 장치인데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관객들이 좀 관심 있는 관객들은 자기만의 해서 수석은 뭐고 모스부호는 뭐고 인디언은 왜 넣고 막 이런 걸 쭉 해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만큼 각자의 방법으로 영화를 보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보고 모르겠으니까 또 보고 또 보고 이 재관람이 이어지고 또 천만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는데요. 봉 감독이 설명하기는 인디언과 수석 모두 죽은 존재라는 표현이었대요. 수석도 이제 자연에서 이끼가 끼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돌은 살아있는 돌.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전시해 놓을 때는 이미 죽은 돌. 인디안도 지금은 뭐 보호구역에서만 존재하는 죽은 종족이라는 느낌. 그걸 이 어린이와 뭐 젊은 사람들이 접했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그때 관객들은 어떤 상상을 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어떤 거는 그냥 던져놓고 지켜보는 그런 장치들도 있죠. 냄새가 특히 그런데요. 냄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절대 서로의 냄새를 맡을 그 기회가 없다는 거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뭐 지하철이라고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하지만 유일하게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 옆에서 자신의 냄새를 흘릴 수 있는 직업이 그 운전기사, 자가용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아이들 가정교사 이 세 가지 직업이라서 그렇게 무례하게 상대의 냄새를 얘기하는 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서로를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종도 울리고 각자가 한번 생각해볼 여유를 주겠다. 그래서 냄새를 설치했고 모스부호는 그냥 신기해서 한번 넣어봤고 관객들이 뭔가 그 모스부호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의 전개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게 만들려고 했대요. 아무것도 없어서 뭐 약간 그런 재밌는 장치로 넣었다고 하고요.
그 제가 부분에 이제 맛보기라고 제가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최근에 한 4, 5년도 동안 이 음식에 빠져 있습니다. 영화 속의 음식. 그러니까 뭐 심야식당 최근에 심야식당 뭐 카모메 식당 뭐 줄리엔 줄리아 이런 뭐 또 한국 영화로 리틀 프레스트 같은 음식이 주제가 되고 주요 장치가 된 영화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음식이 부각되진 않지만 왠지 그 음식을 통해서 이 영화의 핵심을 쫓아가 보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영화 음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영화 음악은 아시죠? 영화 음악은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곡되고 편곡되고 선곡된 음악들 촉칭해서 영화 음악이라고 그리고 하나의 장르로 형성됐고 그 영화 뭐 한스 짐머, 뭐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거장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음악이 없는 영화는 거의 없죠. 작년에 몇 년에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음악 없이 효과음만 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모든 장르 영화에 음악이 있듯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 안 나온 영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게 주요 장치가 아니라 그냥 밥 먹는 씬은 사극에도 나오고 공포 영화에도 나오고 액션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 주인공이 생각하던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어떤 거였을까? 그런 음식이 그러니까 감독은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라도 영화의 어떤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다면 내가 하나하나 한번 찾아서 또 직접 만들어서 맛보면서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자.